예전에 뭐 내시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이 없는 사람들, 황관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안 생깁니다. 남성 호르몬이 있는 한 계속해서 전립선이 자라는 거니까. 이 전립선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커지는 것 자체가 겉으로만 커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전립선 내부로 요도가 지나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좁은 요도가 길어지기도 하고 혹이 커지니까 방광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밤에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부터 한 번은 꼭 한 2시, 3시에 일어나야 된다. 밤에 한 3번, 4번 꼭 가야지. 안 가고는 못 버티는 거죠. 예전에는 전립선 수술이 엄청 고생을 한다든가 것들이 많았는데, 전립선 수술을 하고도 다음날 집에 가서 걸어서 본인이 운전하고 수술이나 시술이 굉장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3프로TV 더 헬스,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매우 궁금하나 딱히 여쭤보지 못했던 정말 여러분께 필요한, 그냥 가려운 것을 쏙쏙 긁어드릴 그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게 이제 50대 이후로는 웬만하면 한두 번씩은 다 오시는 뭐 그런 손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게 또 잘 준비하면 좀 나중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립선 비대증 문제, 전립선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실 골드만 비뇨기과 의원의 조정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정호입니다. 뭔가 강한 기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립선이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다들 이렇게 한 번씩 고장이 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은 키도 좀 줄죠. 키도 좀 줄고 그쵸. 피부에 뭐 주름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남자들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 게 전립선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계속 자라요? 계속 자랍니다. 죽을 때까지. 전립선이 어디죠? 예, 그 전립선은 이제 남자 비뇨 생식 기관 중에 하나인데, 네? 방광, 그러니까 소변 오줌보라고 하죠. 네.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고, 네. 요도가 시작하는 부위,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부위인데, 예. 이게 기능이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이렇게 방광염 같은 거 훨씬 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립선에서 항균 성분을 좀 만들고, 또 성분. 이세를 갖는데, 이제 정액이란 게 정자를 갖고 있는데, 정자가 운동을 하려면 정액을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네네. 액화시키는 성분을 또 전립선에서 만들어요. 정액 자체가 액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이 크리스탈처럼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부드럽게 잘 가시라고 이제 액체를 만들어 주는군요. 그게 액화가 돼야지 정자 운동성이 활발해지고. 네네네. 또 이제 우리가 정액, 그럼 남자들은 다 고안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안에서 만든 것은 정자 전체의 한 60-70% 정도만 만들고, 그러니까 정자만 만들고, 실제로 액체의 대부분은 전립선과 뒤에 있는 정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소변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뇨기라고 하는데, 소변 보는 데 관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비뇨기이면서 이세를 갖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뇨 생식기관인 거죠. 생식기관. 약간 그럼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예. 약간 이 호두알처럼 생겼습니다. 호두알? 예. 전립선이? 예. 뭔가 이렇게 선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관처럼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선이 아니고 샘선자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액을 뭔가를 분비한다. 그런 샘선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군요. 생긴 건 약간 호두알 같이 생기고. 호두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야 뭐 자주 보죠. 그 전립선이 우리의 소변관을 이렇게 잘 둘러싸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 호두알이 계속 커져서 나중에 뭐 당복만 해줘요? 정말 많이 크면은 한 300g 이러면 제 이 주먹만큼도 커지죠. 호두알이. 원래 요만했는데, 원래 골프공만 했는데, 골프공보다 더 작았었죠. 더 작았는데 주먹만큼 커져요. 주먹만큼 커져요. 뭐 먹으면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러게, 걔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이제 저희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호르몬. 그 예전에 뭐 내시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이 없는 사람들, 황관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이제 고환에서 만드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 한 계속해서 전립선이 자라는 거니까.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자라요? 누구나 자랍니다. 누가 빨리 자라냐, 늦게 자라냐, 심하냐, 덜 심하냐의 문제만 있지. 요게 일단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좀 덜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전립선이 커지면 그래서 호두알이 뭐 한 골프공 내지는 조금 보다 더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이제 커지는 것 자체가 겉으로만 커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립선 내부로 요도가 지나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변을 배출하는 관이 가운데 있는데 내부로도 자라기 때문에 관이 좁아지는구나. 관이 좁아지죠. 또 심한 경우는 이게 방광 밑에 방광 바깥에 아래쪽에 있는 건데 자라면서 방광 위로 올라가요. 방광 위? 방광 안쪽으로 자라더라고요. 방광을 밀어 올려요? 네, 방광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좁은 요도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혹이 커지니까 방광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방광 내부에서 전립선이 이렇게 산처럼 쏟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내가 밤에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부터 한 번은 꼭 한 2시, 3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 정도 있다가 더 자라버리면 밤에 한 3번, 4번 꼭 가야지 안 가고는 못 버티는 거죠. 아니, 젊은데도 화장실 자주 가는 친구들도 혹시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젊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방광 자체가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사람들은 전립선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 예. 그 소변을 저장하는 창고는 방광은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방광은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 해보면 200cc에서 한 300cc 정도 저장이 되면 화장실을 가게 되고요. 200-300cc. 예. 정말 많이 참으면 한 600까지도 참아지는데 저도 뭐 제가 한 20년 전에는 정말 많이 참아봤더니 한 1000cc까지도 참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400 넘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1리터를 왜 참으셨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네. 제가 이제 환자들 항상 요속 검사를 하니까 그렇지. 내 용적은 얼마나 되나 하고 한번 참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그 정도면 하루 종일 다 참으신 거죠? 한 12시간 참은 거죠. 그래도 1리터 내보내실 때 굉장히 시원하셨겠어요. 나중에 아프죠. 아랫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약하게라도 소변을 봤었는데 감기약을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하고 나면은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못 보니까 이제 참아서 병원에 오시는데 그분들 소변을 이제 빼보면 뭐 1000cc가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식은땀 흘리면서 병원으로 오게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을 밀어올려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하고, 그다음에 관을 좁게 해서 줄기가 약해지고, 물줄기가 약해지고. 또 다른 문제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속버스 같은 걸 타면은 실제로 한 5분 내지 10분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나는 옷을 내리고 시작을 했는데 1분, 2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지연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 혼자 소변 보는 시간과 옆 변기에서 한 3명이 바뀔 때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료라 그러고 마지막에 또 끊어지지 않아서 질질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되게 겁난다. 화장실에서 나는 그 시간 내에 내 볼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지퍼를 내리고 보려고 하는데 시작까지가 한 3분 걸리는 시작이 안 된다고요? 왜 그건 시작이 왜 안 돼요? 이 요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얘가 열리는 게 훨씬 더 안 열리는 거예요. 좀 약하게 나오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그럼 뭐 배에 힘을 줘야 나와요? 그럴 때? 사실은 힘을 주는 것보다는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주변이 본인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 자율신경에 의해서 편안하게 그 전립선 요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는 게 잘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1, 2분, 3분 이렇게도 간다고요? 10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는 데까지? 예, 여는 데까지. 그것도 큰일이네. 그렇다고 열려고 했는데 다시 닫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됐는데 또 중간에 끊기니까 또 다시 노력하고 끊기고 중간에 끊기기도 해요. 끊기기도 하고. 그건 좀 고민이 많으시겠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까? 예, 이제
여기까지는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증상까지는 네. 본인이 혼자서 감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더라도 화장실 가서 뭐. 내가 좀 5분 10분 혼자 뭐 급한 네. 상황이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하면은 뭐 10분 20분 예. 견딜 수 있고 네. 밤에 3번 4번 일어나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견딜만 했었는데 네. 결국 병원을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급박뇨가 생기거든요. 급박뇨? 급박뇨는 뭐냐? 안 나오는 것도 몇 년 동안은 내가 참았었는데 어느 순간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지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려웠는데 네. 내릴 때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찔끔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급박뇨가 생기면은 결국은 기존에 안 나오거나 자주 가거나 오래 걸리거나는 혼자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급박뇨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결국은 급박뇨가 와야지. 생기면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 너무너무 급해요. 옷을 절여요. 그건 진짜 좀 문제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오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그래? 그 너무 방광이 좁아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방광 입구가 좁아져서 안 나오고 네, 지연료가 생기고 자주 가고 하지만 네. 나중에는 이 좁아진 구멍을 이겨내려고 방광이 짜다 보면은 이게 압력이 고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방광 근육에. 그러면 근육이 두꺼워져요.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근육 방광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방광이 짜려고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배출을 하려고 운동을 심하게 하니까 네. 방광 근육이 두꺼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처음에는 이겨내거든요. 이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충분히 근력이 세니까 이겨내다가 네. 나중에 되면 근육만 두꺼워지는 게 주변이 좀 이렇게 섬유화된다 그러거든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cc가 저장이 돼도 내가 한 100cc 정도까지 더 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두꺼워지니까 그 자체로도 용적이 좀 작아지고 섬유화가 되니까 안 늘어나서 네. 200cc에서 한 30cc만 더 차도 압력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방광 내 압력이. 그래서 못 참고 바깥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급박뇨가 생기면은 병원을 다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까지 오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까지 안 가기 위해 예방 방법이 있잖아요. 뭐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예방부터 얘기를 예방부터 하시죠. 좋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은 네. 인종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어요. 발생 빈도가. 서양이랑 우리랑 달라요? 서양인이 전반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뇨기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네. 식습관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를테면 육류 섭취가 많으면 전립선은 더 비대하고 전립선 암의 가능성도 올라간다. 그걸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한국인이 그러니까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전립선 사이즈도 작고 암의 발생률도 좀 떨어졌는데 네. 이민을 가서 2대 3대가 지나가면 거기 비슷하죠.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없구나. 똑같이. 그래서 이게 식습관 중에서 뭐가 좀 차이가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사실은 발효식품, 야채류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쪽은 뭐 고기 많이 먹고 그게 유제품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립선의 비대증이나 암에는 확실하게 육류 섭취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 토마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권장을 하죠. 실제로 약으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전립선에 좋다는 건강 기능 식품들도 다 뭐 야자나무, 톰야자나무 열매, 토마토, 칼립토포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야채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갔을 때 뭐 왜 좋은 거예요? 전립선에 아까 남성 호르몬 역할이 크다고 했었는데 걔네들은 여성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좀 야채나 채소 뭐 과일 요쪽을 좀 많이 먹어주면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있다. 좀 예방되는 데 있고 운동 같은 거 뭐 도움되는 운동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운동으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요? 예. 전립선은 아니 뭐 마사지라든지 필요 없어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만져집니까 이게 혹시? 본인이 만져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제 방광 바로 아래에 있지만 바로 그 뒤에 이제 대변이라는 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만지면 만져지죠. 그래서 그래요? 병원 가서 병원 가면 만져보고 그걸 왜 만져보느냐? 과거에는 초음파라는 기계가 없을 때는
비뇨기과 의사가 만져봄으로써 크기가 얼마나 크다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딱딱한 딱딱하다. 딱딱하면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의사들이 만져보고 어떻겠다 짐작을 할 수가 근데 있죠. 요즘은 이제 초음파로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예, 초음파로 실제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나 이런 거 보면 얘 좀 문제 심각하다 이런 것도 느낌이 옵니까? 네, 초음파는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로 나오는데 좀 까만 부위가 말초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죠. 한 50대쯤 되면 한 번은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세계적으로 모든 비뇨기과 학자들이 5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그래요? 적어도 암 검사.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암 검진에 전립선 암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립선 암이 남성 암의 한 3위 정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증뿐만이 아니고 암에 대한 검사 때문에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해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가족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있으면 40세가 넘어도 40대부터 검사를 해라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이랑 자각 증상은 동일해요, 거의? 전립선 암은 암 때문에 생기는 자각 증상이 생기면 이미 좀 늦은 발견이고요. 암과 비대증은 사실은 좀 별개의 질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이제 내부에 혹이 생기는 건데 그 내부에 또 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대증도 있고 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발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 암을 진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져보는 거, 초음파 보는 거, 혈액으로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PSA가 높은 게 암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일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비대증과 암이 같이 있는지를 꼭 감별을 해서 그걸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비대증이 암이 된다 또는 암이 비대증이 된다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같이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식습관이 많이 좀 바뀌었으니까 꽤 많이 걸리겠군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남성들 암이 과거에는 뭐 간암, 폐암, 위암 이렇게 대장암 쭉 5위, 6위, 7위였었는데 최근에 3위까지 올라온 이유가 식습관의 문제 또 평균 연령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의 발생 빈도는 전체 인구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만약에 이제 뭐 암이다 이런 경우에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 안 되나요? 암에 걸려서 치료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립선 암이 간암이나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그런 암에 비해서는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죠. 왜? 좀 서서히 자라요. 그래요? 서서히 자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A나 전립선 초음파 직장 수지 검사로 발견을 하면 발견된 환자의 한 8-90%는 완치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그래요? 너무너무 이제 치료 방법들이 좋아져서 뭐 로봇 수술을 하면은 거의 뭐 완치율이 요즘은 90%가 넘어가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나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도 완치율이 뭐 90% 넘어가니까 실제로 발견만 되면은 오히려 요즘에는 본인의 그 여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발견이. 이거는 전립선은 뭐 우리가 무슨 운동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식습관을 조금 더 우리 예전 전통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여튼 야채 과일 좀 많이 먹으면서 늦추는 방법 말고는 제때제때 검사를 하면서 빨리 문제 생겼을 때 발견하고 치료하는 그게 제일 나은 거네요. 그게 최고죠. 전립선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밤에 막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어쩔 땐 못 참겠고 뭐 잘 안 나오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간다. 그럼 이제 무슨 치료를 합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따로 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제일 처음에는 생활 습관 교정. 그러니까 약물 치료 전 단계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게 있는데 밤에 자주 가는 게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녁에 저녁에 먹는 것을 아침에 좀 많이 먹고 저녁 식사 이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먹는 걸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온수 좌욕 같은 걸 하고 나면 조금 더 근육이 이완이 돼서 소변 보는 게 좀 편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이러한 것들로 견딜만 한 정도다라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물 치료인데 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주증상이다. 그렇다면은 소변을 좀 잘 나오게 그 전립선 쪽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들이 있어요. 전립선 쪽 근육 이완. 예. 근육 이완을 시키면 실제로 소변을 볼 때 요도가 넓어집니다. 아, 그럼 먹는 약이에요?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약인데 그래서 약을 먹어보면 약의 반응이 또 되게 좋아요. 한 80-90%는 약으로 굉장히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네. 약을 한 1-2주만 먹어보면 굉장히 편하다. 그다음에 소변도 편해진다. 잔뇨도 없어진다.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약으로? 약으로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는 하나는 이완시키는 거, 또 하나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도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는 약은 뭐냐?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가서 자극을 해서 전립선을 자라게 하는데 네. 호르몬이 거기에 가서 자극하는 걸 차단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남성 약들이 호르몬이 나오더라도 예. 그 전립선을 자극하진 않는. 예. 네. 그런 약들이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은 실제로 6개월 이상 복용을 하고 나면 예? 전체 전립선 볼륨은 한 20%까지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50g이었던 게 한 1년 복용을 해서 한 40g. 아, 그래요? 마음의 위안이 좀 되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알파 차단제라고 이완시켜주는 약을 같이 쓰면은 네. 그걸로 한 80% 정도의 환자들은 굉장히 덕을 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약물 치료로도? 예. 아, 그래요? 예. 뭐 대단히 겁먹을 필요가 없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이 전립선을 이게 좀 이완을 시켜주는. 네. 혹시 근데 만약에 전립선은 뭐 저야 이제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 괄약근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네. 좀 다른 거? 전립선 주위에 이제 요도 근육이 있죠. 방광경부라고 하거든요. 방광에서 제일 아래쪽에 열리는 부분. 거기를 방광목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약이 예. 다른 뭐 관략근 예를 들면 뭐 목 주변이나 아니면 뭐 항문 주변이나 이런 데 관략근까지 다 이렇게 헤벨레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 질문 같은데. 아니 공부를 안 하는. 네네. 그 알파 1 차단제라는 실제로 네. 방광 입구와 네. 전립선 요도에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 뭔가 이 호르몬이 가거나 시그널이 갈 때 네. 반응을 하는 리셉터라고 수용체가 있는데 예. 그 알파 1 수용체가 그러니까 전립선 쪽 요도에만 있는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그런 하는 게 또 약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만 주로 차단시키는 약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단하다. 우리 혈관에도 네. 알파 1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들이 네. 방광 입구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고 네. 일부 혈관에도 그 알파 1 차단 그 리셉터가 있어서 그쪽도 일부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네. 혈압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 약물의 부작용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평화혈근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고 몇몇 개. 딱 그 전립선과 전립선 방광 입구에 있는 수용체만 차단시킬 수 있는 약이 따로 나와 있는 거죠. 네. 선택적인 차단제입니다. 네네네. 네. 진짜 과학자들, 의사분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만 딱 노리고 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제 그 어디 혈관 쪽, 뭐 여기는 또 약간 이완되는 효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고혈압 환자에게는 나름 괜찮은 또.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분이 이제는 전립선 때문에 힘들다라고 왔는데 네. 전립선 약을 드렸더니 고혈압 약은 끊고 이 약만 갖고도 혈압 유지가 되더라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특허약이에요? 다 특허는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약들이. 그래서 지금 한 회사가 막 독점적으로 만들다거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국내 카피약도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 또 이 제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수용체별로 이걸 더 많이 차단시키는 약이 있고 또 이걸 더 많이 차단시키는 약이 있어서 이를테면 안 나오는 증상과 빈뇨가 같이 있다. 그럴 때 더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안 나오는 것만 더 많이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상의를 해서 좀 조절을 해가면서 쓰죠. 자, 이게 근데 웬만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한 80%는 이 약물 치료로 거의 다 좋아지시고 훨씬 더 이제 편안해진 거죠. 편안해지고. 물론
근원적으로 전립선 사이즈가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나는 약 먹으니까 굉장히 편하다. 몇 년간 뭐. 네. 네. 그래서 약물 치료했어요. 네. 근데 약물 치료로 힘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심각한 분들. 네, 그분들은 뭐 합니까? 아까 제가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요패가 온다. 그러니까 약 먹고 뭐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맥주 한잔 했다, 막걸리 한잔 했다. 네. 근데 밤중에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약물로 조절이 됐었는데 다른 돌발 상황 때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조절이 안 되고 소변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그건 수술할 단계가 온 거죠. 또 한 가지 수술. 네. 네. 다른 합병증. 이를테면 소변이 배출이 원활치 않으면 네. 방광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소변에 있는 결석 성분이 모여서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로 결석 이런 거요? 요로 결석 중에서 방광 결석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이 막으면 요 배출이 원활치 않고 자꾸 소변이 남아 있고 거기에 있는 결석 성분이 뭉쳐서 돌이 생기는 그거 거거든요. 엄청 아프다면서요. 네. 피도 나고 소변에 나오다가 턱턱 막히고 돌이.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약 말고 이제 다른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급박료가 생긴다. 네.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박료가 생겨서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요의 느끼자마자 네. 막 쏴야 돼. 옷에 막 절인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이미 방광 변화가 상당히 온 거거든요. 예. 이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합병증인가. 방광 기능이 망가진다든가 심해지면 콩팥 기능도 망가지거든요. 예.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네. 약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술? 이제 그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수술이나 시술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 네. 계속해서 비대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크기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정상인이 네. 15에서 20g인데 네. 한 100g 되는 거예요. 100g 되는데 나는 소변은 잘 나와. 이제 이런 분들도 네. 실제로 제 친구 아버지도 그랬는데 네. 너무 커서 야 이거 소변은 잘 보시나 봤더니 실제로 소변은 잘 나와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다른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뭐 약하게 뇌경색이 온다든가 위에 뭔가 뭐 암이 의심돼서 수술을 한다든가 네. 고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뭔가 이상이 오면 네. 그 순간에 급작스럽게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 문제가 없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왜 수술을 하라고 권하냐? 네. 심장 문제가 생겼어요. 이를테면 네. 요즘 뭐 심근경색, 뇌경색 많잖아요. 네. 그거 스텐트 시술을 받고 한 1년 내에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피가 안 먹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그 전에 100g이어서 심장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소변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겼더니 전립선이 크기는 비슷한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밤에 한 6번, 7번 가고 소변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왜? 그러니까 이벤트 전까지는 잘 살다가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술해야겠다 했는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때문에 쓰고 있는 약 때문에 수술도 못 하는구나. 수술을 못 하는 거야. 피가 응고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크다. 네. 의사들이 재보니까 너무 크다. 증상은 심하지 않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해놓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하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너무 큰 사람.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 어떤 이벤트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고 그 이벤트가 닥쳤을 때 이 전립선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줄여놓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심장이 이제 계속 약을 먹었고 스텐트를 넣고 약을 먹으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수술을 못하면 나중에는 소변 줄을 차고 살거든요. 그걸 차고 사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수술할 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 있어요? 시술?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시술의 차이는 뭐 칼 대고 안 대고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수술은 어쨌든 잘라내는 걸 수술로 생각을 하고 시술은 잘라내지 않으면서 효과를 보는 것들을 이제 뭔가 주사 정도로 해서 해결하는 거가 시술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하는 수술이나 시술이 네. 다양해졌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술이 7가지, 8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게 낫지? 어떤 게 좋지? 그다음에 장단점은 뭐지? 이런 게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은. 아니,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문제군요. 네. 한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는 수술은 네. 그래도 어쨌든 건강보험 전체 재정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것이 유효성,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성 이 3가지를 따지는데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은 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야겠죠. 제일 좋은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반면에 네. 비용 대비 효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A라는 수술은 비용은 이를테면 10이 들어가고 효과는 100이라면 네. 비용은 2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는 한 60이다. 이런 것들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시술이 너무너무 비싸서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효과가 좋은 건강보험이 되는 수술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수가는 너무너무 네. 해외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금전적인 부담은 보험이 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없는 거고 네.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또 하는 시술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한다던가 다른 부작용이 조금 더 없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잘라내면 네. 생식기관이란 말이죠. 예. 정액량이 감소하거나 안 나오는 그런 수술들이 많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건 감소하면서 비대증의 치료 효과만 최대화시킨 것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나는 잘라내는 거 싫다. 어쨌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 싫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넓히는 것도 있고 실로 당겨서 벌려주는 것도 있고 요도를. 예. 대신 걔네들은 정액이 안 나오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다른 부작용도 덜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건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결국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나는 뭐 정액 안 나오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효과만 네. 있고 비용도 좀 저렴하고 오래 가면 됐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수술이 있고 건보 적용되는 걸로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경제적인 여력도 좀 있고 정액 그래도 아직은 내가 성관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은 건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쪽을 좀 이렇게 특화시킨 그런 수술 시술들이 또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본인의 니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이게 예. 막상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그냥 건강보험 되는 걸로 하면 되게 좀 약간 병원에서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데가 더 많고. 그래요?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은 술기가 좀 어려워요. 의사로서는 부담이 좀 되시는구나. 오히려 더 어려운 수술이에요. 건강보험 되는 게 의사들 입장으로는. 왜 치료를 다 멈추게 하면서 도려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간단한 시술로 하는 것은 이렇게 묶고 하는 것들은 큰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 출혈 없이 비대증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상당히 어려운 술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관을 좀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런 시술 같은 것도 있기는 있고 시술들도 굉장히 많고 효과가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그럼 이렇게 뭘 안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으세요? 예, 맞아요. 요도를 통해서 기구를 넣고 근데 그것도 이제 국소 마취는 하고 하죠. 예. 요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전립선 수술은 다 수술이나 시술은 다 요도를 통해 들어갑니다. 요도로 들어오면 안 돼. 그것도 전혀 통증 없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증이 없어요? 걸로 들어오는데 거짓말하지 마요. 통증 없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진짜. 요도로 들어와요, 뭐가? 네. 이게 막 로봇 팔 같은 게 우리 볼펜의 한 반 다이아메타 정도 되는 기구가 들어가죠. 들어오다가 뭐 다른 거 찔르면 어떡해요? 그
쉽지 않아요. 잘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른 데를 찌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에? 예, 실제로 여기서 볼 때는 요도가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기구로 요도를 들여다보잖아요. 엄청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른 데를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실제로 이 풀 HD 화면에 네. 구멍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카메라 앞에 달려 있구나. 예,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와 근데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뭐 끔찍하지? 아 그게 이렇게 막 들어와서 예. 구멍 이렇게 넓히고 예. 잘 잡아주고 다시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심장 같은데 혈관 좁아지면 스텐트 넣잖아요. 네네. 거기도 역시나 소변이 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넓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요즘에는 뭐 거기에 수증기를 싸가지고 전립선을 또 줄여서, 그러니까 요도가 있고 전립선은 주변에 있는데 네. 거기에 바늘을 넣고 수증기를 쏘면은 열이 있어서 네. 전립선 조직이 일부가 줄어드는 이런 줄어들면서 요도가 넓어지는 뭐 이런 수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립선 조직도 이제 단백질로 구성됐나 보죠? 뭐 살하고 비슷하죠. 아. 양성 종양이라 그래요. 이게. 예. 아 예. 그래요. 예. 그래 그걸 이제 뜨거운 김을 쐬서 예. 크기를 쪼그라들게 예, 만들고. 세포를 죽게 만드는 거죠. 와 진짜 의사분들 대단합니다 진짜. 아 하여튼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런 방법들이 좀 있고 네. 본인한테 맞는 거는 어쨌든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혼자 요즘에는 또 워낙에 정보가 많아서 네. 유튜브도 보고 네. 뭐 이를테면 검색 엔진도 그렇겠죠. 보고 쭉 예. 보고 야 이게 나한테 좋겠다 이게 나한테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이 시술은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시술을 다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해봐라. 모든 수술할 수 있는 곳.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들은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홈페이지도 있고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또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아 그래요? 네. 아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어쨌든 예전에는 전립선 수술이 네. 엄청 어려운 수술이고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뇌리에 네. 엄청 고생을 한다더라. 고통스럽다. 뭐 피 수혈해야 된다더라. 네. 소변이 샌대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비대증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수술도 네. 뭐 저도 뭐 매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와서 수술하고 내일이면 퇴원합니다. 하루면. 그게 그래요? 제일 큰 수술이에요. 아 그래요? 반면에 시술들은 오늘 와서 하고 오늘 바로 가기도 해요. 그냥 국소 마취하고. 아 그래요? 예. 한두 시간 쉬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게 어마어마한 수술이거나 그냥 엄청나게 의술이 발달한 거죠. 기계도 발달을 하고 네네네네. 뭐 100g이 되는 전립선 수술을 하고도 네. 다 떼냈는데 네. 다음날 집에 가세요. 걸어서 본인이 운전하고 일상생활은 바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술이나 시술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나이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야 내가 그 정년퇴직하고 네. 힘들게 직장 하나 구해서 네.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한 일주일씩 비우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실제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금요일 날 하루 하시고, 쉬는 날 와서 네. 하시고 토요일까지만 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 그것만 알려드려도 야 정말 그러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립선이 본연의 활동을 자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립선한테 좋은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이 하는 일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액화 시켜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성생활 같은 거를 자주 해서 뭔가 이렇게 뭉치거나 쌓이기 전에 쭉쭉쭉쭉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거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뭐 근육이 너무 단단해져서 섬유화가 된다든지 뭐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을 네. 대라고 하면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사용을 한다. 네. 이것은 전립선염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암이나 비대증은 실제로 통계를 내보고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이나 적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발생 빈도는 별 차이가 없더라.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젊을 때는 없었던 새로 생긴 혹 부분만 제거를 하는 거지 어릴 적부터 있던 전립선 부분은 놔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의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증 정상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반면에 전립선 암 수술은 네. 어릴 적부터 있던 무기까지 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전립선에서 생산되는 기능들, 그러니까 뭐 정액을 액화시킨다, 항생 성분을 만든다, 뭐 이러한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기능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 사용을 하면 좋은 것은 네. 전립선 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사들이 전립선 염 치료할 때 자꾸 배출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대증이나 암은 별 차이 없다. 또 네네네. 비대증을 수술을 하면 전립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않다. 내부에 생긴 새로 자란 조직만 없애지 원래 있던 전립선은 놔두는 거기 때문에 비대해진 것만 제거하는 거다. 맞아요. 네. 혹시 정관 수술하는 거랑 이 전립선 비대증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예. 다만 정관 수술은 고안에서 나오는 길이 정관이거든요. 네. 거기를 막아서 고안에서 만드는 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 정자만 만든다. 네. 정자만 안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정관 수술은 네. 그 이후에 나오는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든 액이 훨씬 더 많다 그랬는데 걔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액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액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네.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액에는 전립선 액이 상당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정관 수술은 그래서 퓨어하게 정자만 차단을 시킨다.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을 할 때 전립선 내부에 이 혹만 제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혹을 완벽하게 제거 안 하고 정액 나오는 부위 주변을 좀 남겨놓으면 또 네. 정액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수술을 해도 애를 가질 수 있냐? 일부는 가질 수 있고 네. 일부는 또 못 갖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혹시 정액의 양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군요. 대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전립선은 커졌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약을 먹으면 두 가지 약을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요도를 넓히는 약을 먹어요. 예. 요도를 넓히면 정액은 요도 이 중간으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넓어진 요도에 머무르는 정액량이 늡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건 적어지는구나.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다고 했죠. 그게 남성 호르몬이 가서 전립선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차단시키는 약이라고 했는데 걔가 정낭에도 일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액의 생산량 자체도 조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었던 분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서 그때는 약 먹을 때는 성욕도 없었고 정액량도 줄었었다. 네. 수술 시술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생각은 더 자주 들고 정액량도 좋아지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약의 역할이 큰 거죠. 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정낭이 생산하는 정액과 전립선이 생산하는 정액, 어찌 보면 전립선 액이겠죠? 네네. 두 개가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죠. 구분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섞여서 나오니까 구분하기는 어렵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안에서 만드는 것이 정자고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드는 게 정액인데 액이죠. 예. 정낭에서 한 70%, 예. 전립선에서 한 30%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정관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액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액을 만드는 데에는 살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액은 그대로 나온다. 혹시 저는 또 무슨 점도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색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고 또 두 개가 같이 섞여 나오고 항상. 그렇죠. 참 신기한 인체는 참 신기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남성들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요거 고민을 한번 좀 풀어봤는데 저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서 한번 검사를 좀 맡아보고 네. 아직까지 뭐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네. 벌써 한 이만큼 네. 커져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 찾아뵙고 네. 제 전립선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더구나 요즘에는 뭔가 내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면은 네. 과거에는 전립선 암 검사나 비대증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초음파 같은 것들이 네. 이제는 다 건강보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병원에 와서 검사하면 거의 다 건강보험이 되니까 아, 금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부담 없이 가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가까운 비뇨기과 아니면 이렇게 비뇨기과 검색하셔갖고 네. 그 건강보험 수술 할 수 있는 곳 가능하면 그래서 다 모든 술기가 있는 곳으로 네.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더 현명한 방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 요 정도는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실 만한 궁금증은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아. 매일 계세요 병원에? 매일 아니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 보면 뭐 한 일주일에 이틀 계시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같더라고요. 저는 매일 있습니다. 아 매일 네. 계셔야 됩니다. 예. 네. 우리 골드만은 왜 골드만이에요? 저희가 그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었죠. 97년부터 2001년. IMF를 갑자기 왜요? 아, 그러니까 IMF가 해결이 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외국계 금융회사 이름들이 있었어요. 네? 뭐 골드만 삭스, 네. 뭐 JP 모건,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제 머릿속에 골드만은 단지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2002년에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네이밍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의료계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다 한글 이름들이었어요. 뭐 네. 무슨 세상 피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행을 했었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외국계 그 마케팅 회사 이런 브랜딩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길래 잘 됐다. 내가 평생을 해야 될 병원이고 그러면서도 조금 뭔가 가치 있고 오래 가고 네. 이름 자체에서 뭔가 좀 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 영원하고 뭐 프라이어리티가 좀 있고 이런 네. 것들을 좀 골라주라고 했더니 뭐 며칠을 팀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한 50개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그 중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한글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하나씩 배제를 하고 쭉 봤는데 네.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뭐 좋은 아침 비뇨기과 뭐 골드맨 뭐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개 남았었어요. 네. 근데 우리 골드만으로 하자. 영어로 쓰기는 골드맨으로 쓰더라도 네네. 골드맨하고 골드만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할 때 한글 이름은 골드만으로 유행이 가고. 지나가고 나면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너 평생 할 때 조금 그럴 거야. 영문 그리고 해외 환자들도 안 볼 거냐. 뭐 그래서 외국인들도 알 수 있는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드맨과 골드만이 있었는데 네네. 골드맨으로 하면은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골드만을 정하면서 그 즈음에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네. 골드만은 사람을 칭하는 맨도 들어가 있고 골드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네네. IMF 끝날 무렵에 골드만 삭스라는 이미지도 조금 묻어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했는데 제가 한 25년 해보니까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네. 사실 비뇨기과에 여성분들도 오잖아요. 네네네. 여성 환자도 오는데 네. 남자만 가는 줄 아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여성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비뇨기. 네. 그 관련해서는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성은 무조건 산부인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전혀 다른 거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요즘 골드맨으로 하나씩 골드만으로 예. 한글 표기하시고 영어 표기는 골드맨 이렇게 그냥 예.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조정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 전립선 비대증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아마 이슈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정호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치료 또 예방 어떤 질병인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는 뭐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호 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턱수염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